군대의 비리를 파기 위해 한국 최초의 3스타 여성 장군이 한 부대의 식당 이모로 잠입하게 되었고 썩어 문드러진 군대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 군사지휘부의 심장,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서해 NLL 북방한 개선 일대의 위성사진과 각종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렀다. 북한의 기습 도발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CPX의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다. 보고합니다. 적 해안포 기지에서 발사 징후 포착. 예상 타격 지점 백령도 유교단 지휘통제실. 숨막히는 정적 속 모든 시선이 회의를 주재하는 유진아 중장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합참전략기획본부장. 해군 출신 최초의 여성 삼성 제독이자 군의 두뇌로 통하는 오라클이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스크린의 데이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그 너머의 패턴과 의도를 읽고 있었다. 아니, 기만이다.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벙커의 공기를 갈랐다. 적의 실제 목표는 지휘통제실이 아니다. 발사 각도와 조류 데이터를 역산했을 때 실제 탄착구는 여단 남쪽의 보급항이다. 우리의 보급로를 끊어 고립시키려는 의도다. 지금 즉시 K-69 자주포 2개 포대를 남쪽 해안으로 재배치하고 드론 정찰 자산을 해안포 기지가 아닌 적의 상륙정 기지로 돌려. 진짜 공격은 바다에서 시작될 거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흑룡 부대는 적의 기만을 역이용해 상륙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했고 훈련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장군들의 찬사가 쏟아졌지만 유진아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훈련 결과가 아닌 다른 데이터 하나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백령도 유교단. 최근 3년간 장비 손망실률 0%, 부대 운영 예산 집행률 99.8%, 병사 만족도 설문 최고 등급.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수치였다. 특히 서해 최북단, 연분과 해무로 장비 부식이 가장 심한 곳에서 손망실률 0%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치훈 준장이 부임한 이후 유교단에서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는 칭찬 일색이었다. 그는 군 상층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과를 내는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유진아는 그 완벽한 보고서 뒤에서 불길한 소음을 듣고 있었다.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허상. 그날 밤 집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암호화된 개인 이메일 함에서 며칠 전 도착한 익명의 메일 한 통을 다시 열었다. 발신자는 등대를 기다리며였다. 이곳 흑룡 부대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용은 자신의 꼬리부터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오치훈 준장과 강태식 원사는 서해개발이라는 유령 업체를 통해 부대의 모든 것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낡은 장비로 혹한의 경계 근무를 서고 그들은 저희의 피와 땀으로 배를 불립니다. 이 편지가 무사히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유진아는 메일을 쓴 병사의 절박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고발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 가장 단단해야 할 강철 격벽에 생긴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오치훈 준장의 완벽한 보고서는 이 균열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대한민국의 진짜 위협은 NLL 너머의 적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아군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그녀는 결심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 자신이 직접 데이터가 되겠다고. 합참의 오라클이 아닌 이름 없는 민간인이 되어 균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그녀는 부관 이현석 소령을 불렀다. 이 소령, 나 다음 주부터 한 달간 휴가에 들어간다. 이유는 묻지 마. 대신 백령도 군인복지회관에 민간인 직원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알아봐 주게. 남편과 사별하고 일자리가 급한 평범한 아줌마가 지원할 걸세. 이현석 소령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유진아의 눈빛에서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결의를 읽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가장 위험한 작전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었다. 유진아 제독은 죽고 박정숙이 태어났다.
해군 장교였던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팍팍한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외딴 섬에 일자리까지 찾아 나선 50대 중반의 여인. 그녀의 새로운 신분이었다. 변신은 합참 벙커에서의 전략 수립만큼이나 치밀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단정한 단발은 질끈 묶어내렸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던 눈빛은 삶에 지친 사람 특유의 공허함으로 대체되었다. 값비싼 안경 대신 돋보기 안경을 썼고 늘 입던 제복과 정장은 창고 깊숙이 넣었다. 대신 시장에서 산 낡은 점퍼와 스웨터, 활동하기 편한 바지를 입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세와 말투를 바꾸는 것이었다. 꼿꼿했던 척추를 의식적으로 구부리고 명료했던 발음은 일부러 뭉개뜨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없이 박정숙을 연습했다. 저기 제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박정숙인데요. 완벽한 변신을 마친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 섰다.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코리아킹호에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휴가 나온 아들을 면회 가는 부모, 섬으로 돌아가는 주민들, 그리고 앳된 얼굴의 신병들. 유진아는 그들 틈에 섞여 자신을 숨겼다. 배가 무틀 떠나자 잿빛 겨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4시간이 넘는 긴 항해. 디젤 엔진의 진동과 소음 그리고 코를 찌르는 짠내가 선실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갑판으로 나갔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수십 년간 작전지도 위에서 점과 선으로만 보았던 그 바다였다. NLL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고 팽팽해졌다. 지리적 고립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태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마침내 저 멀리 백령도의 희미한 해안선이 보였다. 용기 포항에 내리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스산한 바람과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낡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였다. 그녀는 부대에서 나온 낡은 승합차를 타고 유교단 본부로 향했다. 그녀가 일할 곳은 여단 직영 군인 복지회관, 흔히 말하는 PX마트였다. 창고 정리, 물품 진열, 계산대 업무 등 잡다한 일을 하는 민간인 직원이었다. 취사장보다 더 많은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복지회관 책임자는 인상 좋은 중사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따로 있었다. 군수참모부 주임 강태식 원사였다. 박정숙이 일을 시작한 첫날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부진 체격에 잘 그을린 피부, 그의 눈빛은 마주치는 모든 것을 꿰뚫고 복종시키려는 듯 이글거렸다. 그는 새로운 박정숙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턱짓으로 창고를 가리켰다. 오늘 들어온 보급품들인데 창고에 종류별로 정리해놔요. 먼지 하나 없이. 반말과 명령. 그의 존재만으로 복지회관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다른 민간인 직원들은 물론 물건을 정리하던 해병들조차 그의 눈치를 보며 부동자세에 가까운 모습으로 일했다. 유진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혼돈 그 자체였다. 라면, 과자, 음료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상자를 나르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일하고 있을 때 한 젊은 해병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상자를 함께 들었다. 그의 명찰에는 하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익명의 메일을 보낸 등대를 기다리며일지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진우 이병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은 맑고 선했다. 그 순간 강태식 원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하진우, 이 새끼 누가 농땡이 피우랬어. 너 담당 구역은 저쪽이잖아. 강 원사의 고함에 하진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구역으로 뛰어갔다. 강태식은 박정숙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아줌마, 괜히 애들한테 말 시키지 말고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해. 유진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식이 들고 있는 서류 클립에 꽂혀 있었다. 그가 방금 확인하고 서명한 물품 인수증. 하지만 창고에 쌓인 상자의 개수는 인수증에 적힌 것보다 현저히 적었다. 사라진 상자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녀는 파도의 가장 밑바닥, 부패의 시작점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박정숙의 복지회관 생활은 끊임없는 관찰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계산대에 앉아 돈과 물건의 흐름을 쫓았고 창고를 정리하며 사라지는 보급품의 행방을 추적했다. 비리의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대담했다. 군인들에게 면세로 공급되는 주류와 담배가 박스째로 사라졌다. 기록상으로는 모두 판매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강태식 원사의 묵인 하에 누군가 외부로 빼돌리고 있었다. 빼돌려진 물품들은 서만의 민간 상점이나 식당에서 버젓이 팔려나갔다. 그 중심에는 서해개발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서해개발은 백령도 내의 거의 모든 군 관련 공사와 물품 조달을 독점하는 업체였다. 대표는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오치훈 준장과는 막역한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아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최신형 동계 전투화와 기능성 방한 내피가 가득 실린 군용 트럭이 복지회관 창고 앞에 멈춰섰다. 하진우 이병을 비롯한 보급병들이 물건을 내리기 시작했다. 혹한의 백령도에서 병사들에게 가장 절실한 물품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상자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쪽 구석에 따로 쌓였다. 잠시 후 서해개발 로고가 찍힌 낡은 트럭 한 대가 나타났다. 강태식 원사가 운전사와 짧게 눈짓을 교환하자 보급병들은 군용 트럭에서 내린 새 상자들을 그대로 서해개발 트럭에 옮겨 싣기 시작했다. 유진아는 하진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학생, 저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진우는 사색이 되어 주위를 살피더니 입모양으로 작게 속삭였다. 모릅니다. 그의 공포를 이해했다. 유진아는 더 묻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대신 그녀는 병사들에게 지급될 물품이 보관된 다른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밑창이 닳고 가죽이 해진 구형 전투화들이 쌓여 있었다. 병사들은 최신 보급품 대신 선임들이 신다 버린 헌 전투화를 지급받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닌 증거였다. 그녀는 다시 복지회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하진우 이병이 서해개발 트럭에 실리기 직전에 전투화 상자에서 작은 인식표 TH를 몰래 떼어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수첩에 그 인식표에 적힌 품명과 군급번호, 일련번호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들키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부조리에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아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의 비밀스러운 저항을 지켜주는 것이 그를 돕는 길이라 판단했다. 그날 밤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하진우에게 박정숙이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날이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해요. 하진우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비난이나 의심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따뜻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유진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등대를 기다리며라는 발신자는 바로 저 청년이었다. 낡고 부식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해병의 엔카다처럼 이 부대는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저렇게 작은 불씨로나마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병사가 있는 한 희망은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그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주고 거대한 횃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등대가 되어주는 것. 서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조용하고 위험한 교감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진우 이병의 작은 저항을 목격한 그날 이후 유진아, 아니 박정숙의 일상은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횃불을 든 병사를 지키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야 했다. 그녀와 하진우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태로운 외줄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위험한 교감이었다. 교감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박정숙은 하진우가 창고 정리를 할 때면 일부러 그의 주변에서 함께 일했다. 그녀는 물건을 나르거나 상자를 정리하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툭툭 던졌다. 요즘 세상은 참 무서워. 보는 눈도 많고 듣는 귀도 많고 모든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한다지. 사진기 달린 손전화 하나 있으면 든든할 텐데 늙은이는 그런 거 쓸 줄도 모르고. 그녀는 결코 하진우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행동에 대한 암시와 방향을 제시할 뿐이었다. 하진우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지만 며칠 뒤 그는 PX에서 가장 값싼 구형 스마트폰을 몰래 구입했다. 그리고는 강태식 원사가 서해 개발 트럭에 물품을 넘기는 장면을 창고 구석의 상자 더미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정숙은 그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강태식 원사가 하진우에게 시비를 걸거나 부당한 작업을 지시할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비는 척하거나 진열대를 엎어 물건을 쏟아버리는 식이었다. 아이고, 내가 노망이 났나 봐. 이놈의 손가락이 말을 안 듣네. 그녀의 과장된 행동에 강태식은 아줌마 진짜 다음 달에 계약 끝인 줄 알아. 라며 길길이 날뛰면서도 하진우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틈에 하진우는 위험한 증거들을 자신의 휴대폰과 수첩에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강태식은 짐승 같은 감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이 모든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유독 하진우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타이밍 좋게 사고를 치는 저 아줌마.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신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그 눈빛 속에서 미세한 반항기를 읽을 수 있었던 하진우 이병.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류를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하진우를 포함한 보급병들에게 복지회관 뒤편의 폐창고를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년간 사용하지 않아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오늘 안으로 저기 깨끗하게 치워놔. 해병이 안 되면 되게 하라. 몰라. 저녁 먹기 전까지 못 끝내면 오늘 밤 잠은 다 잤다. 그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폐창고 정리를 빌미로 하진우가 증거를 숨겨둔 개인 관물대를 뒤질 생각이었다. 하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가 담긴 수첩과 휴대폰이 숨겨져 있었다. 박정숙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복지회관의 다른 민간인 직원에게 다가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는 곧장 여단 본부 행정반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미리 외워둔 여단장 오치훈 준장의 직통 번호였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수화기를 감싸고 목소리를 변조해 다급하게 말했다. 여보세요. 나 용기포항 근처에서 식당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막 해병대 병사 몇 명이 우리 가게에 와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빨리 와서 좀 데려가세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서해 최북단 민간인과의 마찰에 극도로 예민한 부대 특성상 병사들의 민간인 포주 행위는 지휘관에게 가장 치명적인 보고였다. 오치훈 준장은 불호령을 내렸고 당장 헌병대를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강태식 원사는 하진우의 관물대를 막 열어젖히려던 순간 헌병대장이 다급하게 그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야 했다. 그 사이 박정숙은 폐창고로 달려가 쓰레기를 치우던 하진우에게 다가갔다. 학생, 지금 당장 의무실로 가. 내가 아까 보니까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내가 조리장님한테는 잘 말해놓을게. 이건 명령이야. 그녀는 처음으로 단호한 말투를 썼다. 하진우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끼고는 의무실로 향했다. 강태식이 헌병대 소동이 거짓 신고였음을 알고 분노에 차서 돌아왔을 때 하진우는 이미 의무실 침대에 누워 급성 장염 진단을 받은 후였다. 관물대를 뒤질 명분도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고 처벌할 명분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박정숙은 약속된 시간에 부대 밖의 외진 통신 중계기 앞으로 향했다.
이현석 소령과의 주간보고 시간이었다. 그녀는 위성전화를 통해 그간의 상황과 강태식의 함정, 그리고 하진우의 존재에 대해 간략히 보고했다. 이 소령, 그 아이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네. 이제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어. 3년 전 유교단에서 불명예 전역한 장교 후보생 출신이 있었을 걸세. 이름은 서재문. 건설 비리를 고발하려다 쫓겨난 인물이야. 그를 찾아.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알아내. 그가 가진 과거의 상처가 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 수학이 넘어 이현석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졌다. 제동님, 너무 깊이 들어가십니다.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일세. 그리고 진짜 위험은 우리가 침묵할 때 시작되는 거야. 전화를 끄는 유진아는 칠흑 같은 백령도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등대만이 보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되어야 할 정이라는 이름의 등대였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유령을 만나러 더 깊은 파도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재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현석 소령이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그는 군을 떠난 후 고향인 목포로 돌아가 작은 설계 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전공을 살렸지만 그의 삶은 제기라기보다 은둔에 가까웠다. 문제는 백령도를 떠나 그를 만나는 것이었다. 유진아는 복지회관 책임자에게 육지에 계신 홀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진부하지만 가장 잘 통할 법한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딱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책임자는 며칠간의 특별 휴가를 허락해 주었다. 인천으로 나가는 여객선 위에서 유진아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제 한 청년의 인생을 또다시 흔들러가는 길이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목포는 멀었다. KTX를 타고 반나절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서 유진아는 서재문이 일하는 허름한 설계 사무소 앞에 작은 카페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저녁 6시가 넘어 초췌한 모습의 한 남자가 사무소에서 나왔다. 사진으로 봤던 패기 넘치던 해병대 장교 후보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구부정한 어깨, 초점 없는 눈빛,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바로 서재문이었다. 유진아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그가 들어간 곳은 포장마차가 늘어선 뒷골목의 작은 선술집이었다. 그녀도 따라 들어가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서재문은 안주도 없이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유진아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서재문 씨 되십니까? 서재문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누구신데요? 백령도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전 할 말 없습니다. 앉아요. 유진아는 박정숙이 아닌 합참 제독의 목소리로 말했다. 짧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긴 목소리였다. 서재문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당신이 3년 전에 겪었던 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의로운 용기가 어떻게 짓밟혔는지도. 그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군을 대신해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서재문은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사과? 이제 와서 그깟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는데.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이제 와서 나를 회유하러 온 거냐고. 회유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유진아는 하진우 이병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어떻게 부조리에 저항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가 바로 3년 전에 서재문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을 감으면 그 청년의 인생도 당신처럼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좌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대물림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서재문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 자신을 배신했던 선임들의 얼굴, 비웃던 동기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소리쳤다.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괴물이야. 나 같은 놈 하나쯤은 그냥 밟아 뭉개버리는 괴물들이라고. 혼자가 아니니까. 유진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뒤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서재문은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신뢰를 읽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소주병은 비어갔고 포장마차의 밤은 깊어졌다. 마침내 서재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따라오시죠. 그가 유진아를 데려간 곳은 그의 낡은 자취방이었다. 방 한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판 밑에서 그는 커다란 도면 통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불명예 전역을 하던 날 목숨처럼 챙겨 나온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유교단 생활관 증축 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하나는 국방부에 보고된 정식 설계도였고 다른 하나는 서해개발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며 사용한 가짜 설계도였다. 가짜 설계도에는 기준 미달의 철근 개수, 값싼 중국산 자재, 부실한 내진 설계 등 비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각 공정마다 오치훈 준장과 강태식 원사에게 전달된 뇌물의 액수가 적힌 이면 계약서까지 함께였다. 이것은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이걸 터뜨리려다 저는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유진아는 그 설계도를 든 채 서재문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고생 많았소. 이제 그 무거운 짐 내가 함께 들겠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정에 이제 우리가 함께 되찾읍시다. 과거의 유령이 남긴 설계도는 이제 미래를 바로잡을 청사진이 되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서재문의 설계도를 품에 안고 백령도로 돌아온 유진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적의 심장을 꿰뚫을 창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 자신도 적의 사정권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했다. 아니나 다를까 부대의 공기는 그녀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살벌해져 있었다. 오치훈 준장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합참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감찰 동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그는 아직 그 칼날의 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짐승 같은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부대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불시 검문이 잦아졌고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은 까다로운 사유 없이는 허락되지 않았다. 섬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식 원사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박정숙이 단순한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하진우 이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단정하고 있었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했다. 한 번은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초라한 사물함을 뒤지기까지 했다. 다행히 유진아는 서재문에게서 받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원본은 이현석 소령에게 이미 보냈고 사본은 부대 밖의 은밀한 장소에 숨겨둔 후였다. 압박은 하진우에게 더욱 심하게 가해졌다. 강태식은 사사건건 그에게 트집을 잡아 얼차려를 주거나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했다. 그러나 하진우는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박정숙이라는 존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지지를 받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묵묵히 모든 부당함을 견뎌냈다. 그러던 중 기어이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은 해상 사격 훈련이 예정된 날이었다. 병사들은 K-6 자주포를 해안 진지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동 중이던 자주포 한 대의 조향장치에서 갑자기 유압이 새기 시작했다. 조종수였던 한 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조종관을 꺾었지만 육중한 자주포는 통제를 벗어나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피해. 고함 소리와 함께 자주포는 진지 구축 작업을 하던 다른 병사들을 덮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며 갯벌에 처박혔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조종수였던 상병이 튕겨나가며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은 명백했다.
정품 유압 부품 대신 서해 개발을 통해 납품된 값싼 중국산 재생 부품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강태식 원사가 부품 교체 예산을 빼돌리고 대체한 결과였다. 비리가 단순히 병사들의 복지를 훔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오치훈 준장과 강태식 원사는 사고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조종수의 운전 미숙으로 상부에 허위 보고를 올리고 부상당한 상병에게는 딴소리하면 군 생활 끝나는 줄 알라며 협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동안 침묵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정품 부품 다 어디 가고 웬 고물을 갖다 놨냐는 수군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공포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저항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유진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부상당한 상병과 친했던 병사들에게 박정숙의 모습으로 다가가 위로를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공감에 병사들은 그동안 겪었던 부조리와 장비 문제를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모든 증언을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몰래 숨겨둔 소형 녹음기에 담았다. 그날 밤 유진아는 자신의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치훈과 강태식의 그림자가 이제 자신의 턱 밑까지 좁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더 이상 박정숙에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가 머뭇거리는 사이 제2, 제3의 사고가 터져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섬에서, 이 부패한 왕국에서 전면전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그녀는 이현석 소령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을 변경한다. 등대에 불을 밝힐 시간이다. 그림자가 가장 짙어진 순간 그것은 새벽이 가장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유진아의 눈빛이 서해의 차가운 바다처럼 깊고 푸르게 빛났다. 유진아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K-69 자주포 사고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둑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이었고 그녀는 이 균열을 댐 전체를 붕괴시킬 경류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가 보낸 등대에 불을 밝힐 시간이라는 메시지는 이현석 소령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그녀 자신에게 내리는 출정 명령이었다. 그녀는 박정숙의 초라한 작업복을 벗었다. 그리고 배낭 가장 깊숙한 곳, 기름 종이에 몇 겹으로 싸서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갑옷을 꺼내 입었다. 짙은 남색 해군 정복. 한치의 구김도 없이 벼려진 칼날 같은 제복이었다. 어깨에는 지난 30여 년의 세월과 명예가 응축된 대한민국 해군 중장을 상징하는 별 3개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낡은 돋보기 안경 대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는 원래의 안경을 썼다. 거울 앞에 선 것은 더 이상 삶에 지친 민간인 박정숙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로 마지막 돌격을 감행하는 지휘관 유진아 제독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유교단 지휘통제실 흥룡부대의 심장이자 오치훈 준장의 왕좌였다. 한밤중 그녀는 숙소를 나와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초병들이 갑자기 나타난, 그것도 해군 제독의 정복을 입은 여성을 보고 경악했다. 당황한 초병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위험 앞에서 차마 몸을 던지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다. 여단장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 길을 비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총칼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지휘통제실의 문이 열리고 보고를 받고 뛰쳐나온 오치훈 준장과 강태식 원사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PX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자신들이 하대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박정숙이었다. 박정숙 씨? 당신이 왜 그 옷은 또 뭐요? 강태식 원사가 먼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오치훈 준장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스파이? 정신 이상자? 아니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유진아는 그들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지휘통제실 중앙 테이블 위로 던졌다. 합참전략기획본부장 해군 중장 유진아. 선명하게 찍힌 글자와 사진이 모든 의문을 종식시켰다. 지금부터 합동참모본부 직권으로 백령도 유교단에 대한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그녀의 선언에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치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속았다는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유진아 제동님. 그는 애써 침착을 가장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처사입니까? 합참 본부장께서 일개 민간인으로 위장해 부대를 감찰하다니 이건 명백한 불법 감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저는 이 감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권위로 저항했다. 그러나 유진아는 그의 저항을 비웃듯 차갑게 받아쳤다. 불법? 직권남용? 좋다. 그럼 지금부터 합법적으로 내 모든 직권을 사용해 내 놈들의 왕국을 해체시켜주지. 그녀는 지휘통제실의 통신 장비를 이용해 이현석 소령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 이 소령 들리나? 지금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헌병단에 연락해.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즉시 합동특별수사단을 백령도로 급파하도록 조치해. 여단장 오치훈 준장과 군수주임 강태식 원사를 직권 남용 및 군용물 횡령, 이적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적 행위. 그 단어가 나오자 오치훈의 눈이 뒤집혔다.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죄목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이 미친 여자. 내가 뭔데 나를 이적 행위로 몰아. 내가 이 섬을 어떻게 지켜왔는데. 서울 벙커에 처박혀서 숫자 노름이나 하던 내년이 뭘 알아. 그는 경호 병력에게 눈짓을 보냈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합참의 명령을 사칭하는 스파이다. 그러나 유진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오치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놈이 지킨 것은 이 섬이 아니라 내 놈의 탐욕뿐이다. 내 놈이 최신 전투화와 방한 장비를 빼돌려 내 놈의 배를 채우는 동안 병사들은 달아빠진 군화를 신고 동상에 걸려가며 경계 근무를 섰다. 내 놈이 정품 부품 예산을 횡령해 가짜 부품으로 교체하는 동안 병사들은 고철 덩어리가 된 자주포 안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군복 입은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것이 바로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녀의 일갈에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말은 오치훈 개인을 향한 비난을 넘어 그동안 침묵하고 동조했던 자신들의 양심을 향한 비수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지휘통제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레이더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NLL 인근 미상 고속정 출현. 남아중. 오치훈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는 유진아를 밀치고 지휘 콘솔 앞으로 달려갔다. 전부대 진돗개 하나 발령. 실제 상황이다. 지금부터 유교단은 전시작전 체제에 돌입한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내 명령에만 따른다. 저 여자는 적의 교란 작전에 노란한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통제실 의무실에 감금해. 그는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섬 전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유진아를 고립시키려는 계략을 꾸민 것이다. 유진아가 확보한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통신이 끊기고 외부와 단절된 이 섬 안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강태식 원사와 그에게 충성하는 헌병들이 유진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이 밝힌 등대의 불빛이 너무나 쉽게 적의 계략이라는 폭풍우 속에 꺼져버릴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의무실로 끌려가며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믿고 용기를 냈던 하진우 이병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밝힌 등대는 이제 그에게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어버렸다. 백령도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요새이자 감옥으로 변했다. 오치훈 준장이 발령한 진돗개 하나는 그의 왕국을 지키는 완벽한 방패가 되었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부풀려 해병 대사령부에 보고했고 외부의 교란에 흔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섬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통신망을 장악했다. 민간 통신은 물론 군 내부의 보안 통신망까지 그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유진아와 육지의 이현석 소령 사이의 연락은 완벽하게 두절되었다. 유진아는 지휘통제실 옆의 작은 의무실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문 앞은 오치훈의 충복들인 헌병들이 24시간 지키고 섰다. 별 3개를 단 제독이었지만 고립된 섬 안에서 그녀는 명령을 내릴 부하도 자신의 의지를 전달할 통신 수단도 없는 무력한 포로에 불과했다. 오치훈의 반격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는 여단 내 모든 장교들을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유진아를 서울 본부의 정치군인, 현장도 모르는 탁상 공론가, 심지어 북의 교란 작전에 놀아나는 스파이로 매도했다. 여러분, 저 여자는 우리의 명예로운 흑룡 부대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서해 최전선을 저 여자는 책상 위 숫자 노름으로 재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명예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해병대 특유의 강한 결속력과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은 오치훈의 논리를 강화시켰다. 많은 장교들이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오치훈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유진아의 편에 서는 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을 거는 도박이었기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가장 잔혹한 칼날은 가장 약한 고리 하진우 이병에게 향했다. 강태식 원사는 그날 밤 하진우를 아무도 없는 패탄약고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그는 하진우가 몰래 모아온 증거가 담긴 수첩과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 새끼 내가 감히 우리를 배신해? 강태식의 눈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는 하진우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내 배후가 누구야? 말해. 유진아, 그 미친년이 시킨 짓이지. 하진우는 피를 토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고통보다 더 큰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믿었던 해병대의 정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자존심, 자신을 믿어준 박정숙 아줌마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싶었다. 그의 침묵은 강태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하진우를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몰아 지하 영창에 가두어 버렸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거짓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과도 같은 신문이 시작되었다. 유진아는 의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움직임을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밝히려던 정의가 오히려 자신을 믿어준 이들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쇠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병사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육지의 이현석 소령은 유진아와의 연락이 끊기자 패닉에 빠졌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백령도와의 통신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현재 작전 상황으로 인해 통신이 제한됩니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뿐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유진아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그녀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남겼던 실패 시 행동 지침을 떠올렸다. 그 지침의 첫 번째 항목은 언론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유진아에게서 직접 건네받은 자료가 없이는 언론도 움직이기 어려웠다. 이현석은 애타는 마음으로 해군 본부와 합참의 문을 두드렸지만 오치훈이 구축한 철의 장막 앞에서 그의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유진아의 작전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등대는 불을 밝혔지만 짙은 안개와 폭풍우에 갇혀 그 빛은 섬 밖으로 한 줄기도 새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립된 성 안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치훈과 강태식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들은 공포와 폭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억압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었다. 보이지 않는 아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움직임은 K-69 자주포 사고로 다리를 다쳤던 조종수 상병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의무실에서 하진우 이병이 간첩으로 몰려 영창에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알았다.
하진우의 죄목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는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공포에 떨던 그는 유진아 제독이 감금되기 직전 자신에게 건넸던 위로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통신반 병사를 몰래 찾아갔다. 부탁이다. 딱 한 번만 육지에 있는 우리 형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부대에서 사고 난 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 통신반 병사는 망설였다.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했다. 하지만 그 역시 부대에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심야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감시를 피해 조종수 상병이 그의 형과 짧게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조종수 상병은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고의 진실, 하진우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부대의 끔찍한 현실까지. 그의 형은 동생의 절규를 녹음했고 다음 날 아침 곧장 서울로 향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 포커스의 탐사보도팀이었다. 두 번째 움직임은 목포의 서재문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유진아에게 설계도를 넘겨준 후 매일 뉴스를 주시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백령도에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자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유진아 제독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자신이 가진 원본 설계도와 이면 계약서를 들고 무작정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그 역시 여러 언론사를 수소문한 끝에 군 비리 문제에 가장 끈질기다고 알려진 코리아 포커스의 박시영 기자를 찾아갔다.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 육지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이현석 소령 역시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유진아가 남긴 지침에 따라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박시영 기자를 찾아갔다. 박시영 기자의 사무실 책상 위에 세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의 강물처럼 합쳐지고 있었다. 이현석 소령이 가져온 유진아 제독의 비밀 작전이라는 거대한 그림, 서재문이 가져온 건설 비리의 구체적인 설계도라는 단단한 뼈대, 그리고 백령도에서 막 도착한 현역 병사의 생생한 증언이라는 뜨거운 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박시영 기자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한 명의 참군인과 부패한 권력의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녀의 팀은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다. 서재문의 설계도는 3D 그래픽으로 복원되었고 조종수 상병의 형이 녹음한 파일은 음성 변조를 거쳐 기사에 포함되었다. 이현석 소령은 작전의 전모를 증언하며 기사의 신뢰도를 높였다. 한편 고립된 섬 백령도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유진아 제독의 등장은 많은 병사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그녀가 오치훈 앞에서 외쳤던 일갈은 통제와 감시 속에서도 병사들 사이에 비밀스럽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자신들이 겪는 부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높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하진우의 동기들을 중심으로 강태식 원사가 빼돌린 보급품 목록과 병사들의 부상 및 사고 은폐 기록 등이 비밀리에 작성되어 한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바로 유진아의 문 앞을 지키던 헌병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유진아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의 명예를 보았고 남몰래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보이지 않는 아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쏘아올린 신호탄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불꽃이 되어 세상을 향해 터져나갈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박시영 기자가 쓴 기사 하나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고립된 섬 비리의 왕국. 합참 제독 목숨건 잠입 취재 서해 최전선 유교단의 충격적인 진실.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 포커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는 공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장악했다. 기사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유진아 제독의 극적인 위장 잠입, 서재문의 구체적인 설계도 증거, 현역 병사의 피 맺힌 절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한 오치훈 준장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론은 들끓었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청와대와 국방부로 향했다. 국방부 장관은 오전에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고 대통령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군의 뿌리 깊은 병폐를 도려내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렸다. 그날 오후 해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직접 탑승한 헬기가 해병대사령부의 최정예 헌병특임대와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수사단을 싣고 백령도로 향했다. 오치훈이 쳐놓은 철의 장막이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백령도 유교단 지휘통제실. 오치훈 준장은 인터넷을 통해 기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가 믿었던 연줄과 권력은 성난 여론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잠시 후 헬리콥터의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검은 베레모를 쓴 헌병 특임대원들이 지휘 통제실로 들이닥쳤다. 오치훈 준장, 강태식 원사를 직권 남용, 군용물 횡령, 특수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오치훈과 강태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갑을 차야 했다. 그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데는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합동수사단은 유진아가 감금되어 있던 의무실의 문을 열었다. 며칠 만에 바깥 공기를 마신 그녀의 모습은 조금 초췌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출하러 온 해군 참모총장에게 거수 경례를 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보고합니다. 서해 최전선 이상무. 내부의 적 소탕 완료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리의 실체는 더욱 거대하게 드러났다. 오치훈의 개인 비리를 넘어 군 상층부까지 연결된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가 발견되었다. 수십 명의 군 관계자와 민간 업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유교단은 새로운 지휘부로 교체되었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병영 문화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몇 달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유진아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직을 내려놓고 신설된 국방감사관에 임명되었다. 군 전체의 비리를 감시하고 독립적인 조사권을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그녀는 첫 감사 일정으로 백령도를 다시 찾았다. 섬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와 체념의 그림자가 없었다. 낡고 위험했던 장비들은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었고 부실 공사의 상징이었던 생활관은 재건축에 들어갔다. 그녀는 해안 초소를 순찰하던 중 늠름한 모습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한 병사와 마주쳤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상병으로 진급한 하진우였다. 그는 유진아를 보자 환한 미소와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상병 하진우 서해 최전선 이상 무.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진아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동쪽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장엄한 해를 바라보았다. 칠흑 같던 서해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녀 자신이 되고자 했던 등대의 빛이 마침내 온 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절망을 이겨낸 희망과 어둠을 몰아낸 정의가 뜨는 찬란한 해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